새로 배정받은 병실은 복도 맨 끝,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나는 요양병원 간병사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이제 겨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낮은 숨소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오늘 처음 들어간 병실에는 4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중 가장 안쪽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내 몫이었다. 여기 계신 분 상태는 어떤가요? 교대 간병사가 바삐 정리하며 말한다. 그분은 특별히 응급 상황은 없는데 반응이 거의 없어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족도 안 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숨은 고르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팔은 다소 야위었고 손톱은 정리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은빛이 돌기 시작한 채 정수리 부분이 살짝 비어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체온을 확인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최정우. 침대 옆 이름표를 보며 중얼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양병원에선 비슷한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날도 나는 말없는 환자의 침대를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해 손을 씻고 병실을 돌았다. 먼저 체온을 재고 배뇨 상태를 기록한 뒤 마지막으로 침대 안쪽, 그 남자의 곁에 다시 섰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은 꼭 감겨 있었다. 내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약간 땀이 배인 베개를 교체하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다시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최정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베개를 떨어뜨렸다. 그 이름은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고 잊을 수 없던 이름이었다. 30년 전 내게 약속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하루아침에 잠수 타듯 연락을 끊고 내가 임신 사실을 전하기도 전에 증발해버린 남자. 그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손끝이 떨렸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가 맞는 걸까? 아니겠지. 세상에 최정우라는 이름이 하나뿐일 리 없잖아.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내 눈은 자꾸 그의 얼굴로 향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 속 모습과는 달랐지만 입가의 점과 왼쪽 귀의 작은 흉터, 그리고 그 눈썹의 모양까지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맞았다. 그 사람이었다. 30년 전 내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사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만 듣게 했던 사람. 그가 지금 내 간병을 받고 있었다. 22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최정우를 만났다. 그는 사회생활에 익숙했고 나는 모든 게 낯설던 신입사원이었지만 그는 늘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사소한 걸 챙겨주고 회식 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술잔을 든 손보다 내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세상이 내 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자 주말마다 단둘이 여행을 떠났고 밤이면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기도 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년에는 꼭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그동안 혼자 버틴 너. 내가 이제 진짜 가족 만들어줄게. 그 말이 고마웠다. 그 말에 기대어 나는 내 전부를 그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나는 임신을 알게 되었다. 놀라웠지만 무섭지 않았다. 그가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린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핸드폰은 꺼져 있었으며 그의 집으로 갔을 땐 짐을 싸고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친구들도 몰랐다. 가족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 어떤 설명도 어떤 이별의 말도 없이 그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결국 혼자서 아이를 지워야 했고 그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안에서 덩어리로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나는 매일 그 얼굴을 보아야 했고 숨을 쉬고 있어도 나는 매일 삼켜야 했다. 30년 전 그 사람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씻기고 손톱을 정리하고 침대 높이를 조절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확인해야 했다. 최정우 씨, 식사하셔야죠. 입 벌리세요. 그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왜 하필 수많은 환자 중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앞에 누워 있는가? 하늘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마주하게 하는 걸까?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한 번은 제대로 마주보라는 건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바라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증오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고 동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 남은 상처였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일을 그만둘까 생각했다. 다른 병동으로 옮겨달라 말할까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침대 곁에서 한 발짝 떨어지지 못한 채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병실 안에서 가장 조용한 침대는 언제나 그의 자리였다. 응급벨을 누르지도 않고 말을 걸어오는 보호자도 없었으며 거의 하루 종일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환자. 동료 간병사가 어느 날 말했다. 그 사람 가족 없대요. 입원 수속도 병원에서 했대. 나는 대꾸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누구보다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혼자였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완전히 혼자였다. 식사 시간. 나는 다른 환자들을 챙긴 후 항상 맨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로 향했다. 숟가락에 죽을 떠서 입에 넣고 입가를 닦아주고 몸을 돌려눕히는 일련의 동작 속에서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번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은 왜 사라졌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말은 했어야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숨이 멎지 않기를 바라며 체온계를 넣고 약을 나르고 다시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나는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그 사람의 시간도 어쩌면 내가 지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 간병인 호출벨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복도를 뛰어갔다. 그가 누워있는 병실이었다. 그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을 젖히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들썩이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의사를 호출했고 침대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는 정신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가 누운 침대가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때 나는 문 밖에 서서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당신, 내가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단 말이에요.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몇 시간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에 연결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움직이지 않는 손. 그런데 그 순간 내 손가락에 무언가 미세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놀라 손을 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정우 씨,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중환자실에 하루 2번씩 들렀다. 간호사가 눈치를 줄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 사람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고 의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 했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조용히 중환자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가 손을 잡자 이번엔 확실히 손가락이 반응했다. 정우 씨, 저예요. 간병사 이은혜예요. 내 이름을 말한 순간 그의 눈이 조금씩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을 따라 움직였고 입술이 아주 느리게 열렸다. 너, 은혜, 아니지? 그 말은 숨이 가쁜 와중에도 확실하게 들렸다. 나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떴다. 처음부터 나는 고개를 떨궜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서글픔이었다. 왜 이제서야 그 이름을 불러준 건지, 왜 하필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건지. 나는 감정의 벽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안에서 오래된 질문이 뚫고 나오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땐 병원에서 말했어. 폐암 말기일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게 최종 진단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도망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은혜 너한테 말도 못하겠더라.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너한테 보여주기 싫었어. 결국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서운함과 배신감이었다. 그때 나 임신했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은혜야, 그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애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떴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혔다. 지금의 그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다.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끝나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정체 모를 감정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정우 씨, 그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말해주는 사람도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도 다 두려웠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겠어. 너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도 난 살아있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원했던 사과였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은 용서하는 거리가 먼 듯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저 그 시간이 우리를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어쩌면 용서라는 건 한 번의 눈물이나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퇴원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 가벼운 보행이 가능해졌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태였다. 나는 일부러 퇴원 당일을 피해 출근했다. 마음이 복잡했고 마주보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병원 근처 작은 공원 앞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햇살 좋은 오후 조용히 벤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은혜야. 나는 멈춰섰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내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만 앉을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텐 아직 너뿐이야. 그 말 언제고 한 번은 꼭 하고 싶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이 용서였는지 안타까움이었는지 나 자신도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30년 전, 그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지금 나는 그를 선택하지는 않았어도 외면하지 않았다.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감정에게 조용히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다.